자, 오늘은 만세전이라는 작품을 다룰 거예요. 되게 유명한 거고 채만식의 태평천하와 더불어서 염상섭의 만세전 또는 3대 당시에 이때는 언제냐면 일제강점기 때거든요. 이때가. 근데 왜 만세전이야? 이거 원래 읽어본 사람 손 들어봐봐. 진짜 안 읽어봤어? 왜 만세야? 맞아. 정답. 만세의 그 만세야. 근데 전이 뭐야? 앞전자지. 이게 그러니까 제목 자체가 시대적 배경이에요. 3.1운동 만세, 3.1운동 직전의 사회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세하기 전, 만세 운동하기 전 이거야. 이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자, 잘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거야. 1910년 지나 20년대가 되면 본격적으로 일제는 한국을 강제 병합하고 나쁜 새끼들. 지금 일본이 뭐 하고 있어? 네이버를 먹으려고 하고 있죠. 근데 그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를 병합했던 놈의 손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네이버를 먹는다라는 것은 우리나라 1등의 인터넷 선생님도 이런 거 용어를 잘 몰라서 뭐 부끄럽진 않지? 선생님 왜 이런 용어도 모르고 그러진 않지? 새로운 침략이에요, 이런 건 지금. 그래서 인터넷을 후끈후끈 달구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 국가가 나서서 막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국가가 일본을 변호해주고 있어요, 현재. 그래? 자, 그거는 이제 현실 정치인들이 잘 하면 되는 거고요. 다시 우리 요때로 넘어가 봅시다. 요때 3.1운동 근데 언제 일어났지? 1900 맞아. 19년. 자, 봐봐. 19년 지나서 이제 20년이 되면 본격적으로 뭐 정치, 국정, 문화, 언어, 뭐 예술, 우리 자원 이런 모든 것들을 지네나라화 하려고 한단 말이야. 이럴 때 이런 것들을 비판하는 리얼리즘 소설이 되게 유행했었습니다. 이 리얼리즘은 어디서 온 거냐면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일본에서 온 형식의 소설이에요. 근데 일본의 형식은 다 어디서 받았어? 유럽에서 받았어요. 일본은 유럽을 일찍 오픈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1930년대가 되면 일제가 침략한 지 시간이 좀 흐르다 보니까 이 리얼리즘과 유럽의 문학 스타일인 모더니즘이 같이 와요. 이제 리얼리즘. 그래서 너희들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 알아? 그 정도는 알지? 운수 좋은 날 알지? 현진건의 고향 이런 거 알아? 몰라도 돼. 하지만 알아야 되는데. 어쨌든 모르는 건 죄가 아니니까. 이때 다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 아는 사람 봐봐. 소설인데도 진짜 현실 같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리얼리즘이라고 해요. 과장 없이 있는 그대로. 근데 이 리얼리즘에 모더니즘이 끼어들면서 새로운 장르가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세부 장르로는 역사소설이 등장해요. 이 역사소설을 통해서 사라져가는 우리 조선의 역사적인 것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가족사 소설. 이게 바로 염상섭의 3대, 채만식의 태평천하 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순수한 우리 농민들의 삶을 다룬 농촌 소설들이 많이 등장해요. 이게 뭐야? 대표적으로 김유정의 동백꽃, 봄봄 이게 이때 등장한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1940년대에는 이제 어떤 문학들이 등장하냐면
본격적으로 원래 우리나라에는 이미 이때부터 공산주의는 들어오거든요. 한반도에. 근데 이제 이념과 관련한 소설들이 나오고 전쟁 끝나고 전후 소설이 나오고 산업화 소설이 나오고 이제 뭐 페미니즘 소설이 나오고 지금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제목은 만세 전이죠. 그래서 세상의 모습이 요 직전의 모습을 다룬 거예요. 요 직전의 모습. 이 세상이 있던 이후에는 수십 년 동안 이런 삶이 지탱돼 왔다는 걸 알아두시면 다음에 모의고사 소설 풀 때도 좀 이해도가 좀 높을 거야. 자, 계속 갈게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본문이 전문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는 그대로 충실히 따르려고 한다면 이렇게 가면 돼요. 자, 보자고요. 앞부분의 줄거리를 먼저 볼게요. 앞부분의 줄거리. 오늘 어디까지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최대한 한번 많이 해보자. 자, 앞부분의 줄거리를 볼게요. 봅시다. 일본에 유학 중인 나는 여기서 뭘 할 수 있어? 시점을 할 수 있죠. 시점은 당연히 1인칭입니다. 1인칭 주인공, 1인칭 관찰자를 나누는 유치한 일은 하지 말고요. 1인칭 소설이라는 거를 우선적으로 알아둬야 돼요. 그래야 때로는 1인칭 관찰자로, 때로는 1인칭 주인공으로 이런 것들을 나눠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계속. 나는 아내가 위독하다는 전보를 받고 귀국길에 오른다. 나는 나라는 서술자이자 등장인물인 나는 도쿄에서 시모노세키까지 와서 관부 연락선에 오른다. 이게 뭔지 아니? 관부 연락선? 이게 이미 을사늑약 그때 즈음해서 일본이 장기 프로젝트를 세운 거야. 일본은 무슨 나라야? 섬나라지. 섬나라죠, 그렇지? 섬나라인데 우리는 반도죠. 근데 지네들이 본토라는 거야. 지네들이 메인이고 우리가 식민지니까 이 관이 일본을 얘기하는 거고요. 부는 부산이에요. 일본과 부산을 연결하는 배. 이게 관부 연락선이에요. 언제까지 이게 관부 연락선이 언제까지 운행되는 줄 아니? 해방될 때까지. 그러니까 얘는 1905년에 개통해서 1945년까지 관부 연락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은 어디냐면 정확히 얘기하자면 시모노세키 항에서 하루에 2번, 부산에서 하루에 2번. 그러니까 뭉 하면서 이렇게 한 번 오고 또 이렇게 한 번 오고 또 한 번 오고 한 번 오고 그래서 토탈 4번 왔다 갔다 했던 거야. 그때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 가는 사람들은 다 모두 이 차를 타 이거밖에 없어요. 비행기가 어디 있어 그때 당시. 그래서 관부 연락선으로 이제 일본에 들락날락 했다라는 거예요. 괜찮아? 올라서 자 배가 크다 보니까 여객선이다 보니까 배 안에 목욕탕에 들른 거야. 그래서 이 배 안에 목욕탕이 이제 공간적 배경이 되는 것이겠죠. 여기까지 괜찮아? 얘들아 좀 쫓기지 않고 천천히 꼼꼼하게 하자. 어? 우리 작품이 많아서 시들도 많고 고전 작품들도 수두룩 나올 거예요. 그럴 때 그것도 하다 보면 만세전 까먹지. 오히려 잘 됐어. 오늘 이렇게 조금 시간을 연장해서 길게 하는 김에 일부러 선생님이 만세전을 한 거야. 그리고 이해하기 좋고 까먹지 않도록 선생님이 중간중간 배경 이런 것들도 조금씩 얘기를 해줄게요. 원래 선생님은 그 밀리터리 덕후라고 하기에는 내가 좀 급이 많이 떨어지긴 하는데 선생님은 그 한국의 일제강점기 요때 그리고 유럽의 2차 세계대전 이때의 역사, 철학, 문화, 음악 이런 거에 원래부터 옛날부터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일제강점기가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못됐고 선생님이 얼마 전에 얘기하지 않았니?
그 조종래 선생이 쓴 아리랑 다 읽고 태백산맥 다 읽고 이제 한강을 읽어야 되는데 한강은 이제 한국 근대화식인데 아우 너무 지쳐서 그거 읽는데 한 근 1년 걸렸거든요. 두 가지를 읽는데 그게 좀 중간고사 끝나고 읽어야지라고 했는데 아직 엄두를 못 내고 있어. 근데 시작하면 또 끝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3, 4개월 걸려요. 그거 읽는데. 근데 선생님은 진짜 그런 거 관심이 많아. 그러니까 무조건 일본 놈 하는 게 아니라 일본을 좀 알아야 되고 일본을 아는 방법은 많죠. 뭐 공부할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은 아무래도 소설을 전공한 사람이어서 소설 속에 나타난 걸 통해서 이렇게 좀 밑바탕 소스로 좀 깔고 다른 뭐 인터넷으로도 좀 보기도 하고 책으로도 좀 보기도 하고 다큐 같은 거 좋아해요. 그래서 요거. 자, 일단은 공간적 배경은 이거다. 자, 이제 여기에 아이고 이거 따옴표가 없네. 빠뜨렸다 선생님이 깜빡하고. 그래. 그런 훌륭한 직업이 무엇인데 어디 있어요? 자, 선생님이 마음 잡고 하는 거야. 소설 좀 긴데 꼼꼼하게 다 해주고 영상을 봐야 하는 이유가 이런 게 시험에 나올 거야. 이런 걸 선생님이 다 얘기할 거예요. 내용만 쭉 설명할 게 아니라. 자, 그래, 그 훌륭한 직업이 무엇인데 이거 시험 문제 나옵니다. 이거 훌륭한 직업. 훌륭한 직업이 뭐야? 너희들 영화 군함도 봤어? 군함도 봤어? 군함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일본의 그 군함도에 가서 일을 하게 됐어? 막 데려가기도 했고 꼬시기도 했죠. 간다 그랬다 안 가면 억지로 끌고 가기도 했죠. 그러니까 아주 최저의 월급을 주고 최대로 부려먹고 거기서 죽든 살든 별로 이렇게 상관 안 하는. 자, 그래. 그런 훌륭한 직업이 무엇인데가 뭐냐면 군함도와 같이 일본에 끌려가서 억지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틀리고요. 시험 문제. 일본으로 조선 사람을 강제로 넘기는 일을 하는 게 바로 훌륭한 직업이야. 여기서. 자, 예상 문제. 짠. 지운다. 이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나중에 영상 봤는지 안 봤는지 영상이랑 숫자를 다 합산해서 퀴즈를 낼 거야. 갑자기 내용과 상관없이 숫자를 적으면 그런가 보다 하면 되는 거야. 오늘 주 타겟은 민서겠지. 민서겠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꼭 여기가 아니라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친 숫자야. 동그라미 친 숫자. 자, 일단은 볼게요. 계속. 이거 어떻게 나오냐면 훌륭한 직업이라고 해놓고 일본에 가서 일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면 틀려요. 일본에 가서 조선인들을 일하게끔 넘기는 일인 거야. 되게 헷갈릴 수 있겠죠. 자, 달라. 되게 중요하다는 거. 다르다.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 시골자의 동행인 듯한 사람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욕탕에서 시뻘겋게 단 몸뚱어리를 무거운 듯이 끌어내며 물었다. 그자도 물속에서 불쑥 일어서서 수건을 등 뒤로 넘겨서 가로잡고 문지르며 한 번 욕실을 휙 돌아보고 자,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죠. 욕탕에 몸을 끄집어내서 여기서 한 번 욕실을 휙 돌아보고. 이건 뭐 하는 거냐면 내용이 심상치 않을 테니 주변을 의식하는 태도예요. 그래, 뭐 이렇게 그렇구나. 이런 거죠. 이렇게.
그 3인 이외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대화에는 무심히 한 구석에 앉았는 것을 살펴본 뒤에 안심하는 거야. 그리고 비로소 목소리를 낮추어서 입을 벌린 거야. 그거 있잖아요. 사실은 쉬운 일이에요. 훌륭한데 쉬워요. 나도 이번에 가서 해오면 3번째예요. 내지, 얘들아, 내지는 일본 본토를 얘기해요. 웃긴 놈들이야. 내지가 안쪽 깊숙한 땅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네들은 섬나라 주제에 지네들이 중심이란 얘기예요. 내지의 각 회사와 연락해가지고, 자, 이거 단어가 어렵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요보가 뭐냐면 조선인을 조센진이라고 하죠. 조센진보다 더 낮춘 말이에요. 조선인을 비하하는 말이야. 그 조센진들을 붙들어서 오는 것인데, 즉 조선의 쿨이요. 쿨이가 뭐야? 한자로 고력이거든요. 고는 고통, 령은 힘. 고통스러운 일을 하는 조선의 쿨이라는 것은 완벽하게 하층 노동자를 얘기해. 쿨이 말씀이에요. 노동자예요. 그런데 그것은 대개 경상남북도나 그렇지 않으면 함경, 강원, 그 다음에는 평안도에서 모집을 해야 하지만 그 중에서도 경상남도가 제일 쉬워요. 하하하 그런 거예요. 이런 데서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을 끌어오는 것도 쉬운데 아이고 경남 지역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게 가장 쉽죠. 이런 거예요. 자, 그자는 여기 와서 말을 끊고 교활한 듯이 웃어버렸다. 나는 여기까지 듣고 깜짝 놀랐다. 어디? 지금 이거 말하는 사람들? 뭐 섞여 있어 다. 그리고 나는 뭐 하는 사람들이야? 조선 사람들 다 섞여 있어. 이 욕탕하는 사람들은 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선생님이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건데 여기에 나라는 사람은 이름이 이인화라는 사람이야. 근데 나는 일찍 결혼도 했고 가정을 꾸리고 집에 돈도 좀 있어. 근데 나라는 인물은 세상 물정을 몰라. 식민지는 식민지인데 그게 자기에게 크게 불편함도 없고 그냥 그렇게 난 공부하면 사는 그러니까 학자를 준비하는 공부하는 학생일 뿐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까지 듣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여지껏 몰랐던 상황인데 그 가련한 조선 노동자들이 속아서 지상의 지옥 같은 일본 각지의 공장으로 몸이 팔려 나가는 것이 모두 이런 도적놈 같은 협잡불황배, 이 나쁜 새끼들의 술중 계략에 빠져서 그러는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 나는 다시 한번 그자의 쌍판떼기를 쳐다보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그자의 쌍판떼기를 쳐다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예상 문제는 나의 심리를 여기서 뽑아내야 되겠지. 나의 심리는 이런 나쁜 놈들한테는 분노가 생겼죠. 그리고 조선인들에게는 뭐가 생겼어요? 가련하다라고 얘기했잖아. 불쌍하다고. 연민이 생긴 거예요. 나는 이런 것도 모르고 공부를 했구나. 이런 거죠. 자, 넘겨서요. 자, 그 다음에 옳지. 그래서 이자의 형이 헌병군조라는 것을 듣고 군조가 뭐냐면
헌병군조가 뭐냐면 군대의 하사관을 얘기해요. 장교는 아니고요. 하사관인데 대략 중사 계급 정도? 캐로로 중사 같은 고급 군조라는 것을 듣고 이용할 작정으로 이러는 계록은 나는 이런 생각도 해보고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앉았는 거야. 자, 이 걸자라는 단어도 좀 알아두세요. 걸자. 어디? 아까 앞에서 이자가 누구냐면 실상 쉬운 일이에요. 이거 하는 애들. 실상 쉬운 일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애 있지. 얘야. 게다가 또 형이 또 뭐라는 거야. 형이 일본 군인이잖아. 그러니까 일본 군대의 힘까지 빌어서 이런 나쁜 짓을 하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본 거야. 나의 추측인 거죠.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앉아 있는 거야. 자, 걸자는 벙벙이 듣고 앉았는. 걸자가 무슨 뜻이야? 이것도 잘 알아두세요. 지금은 안 쓰는 말이기 때문에. 걸자라는 것은 그라는 3인칭을 낮잡아 부르는 말이에요. 이것도 역시. 그냥 우리 버전으로 한다면 그 새끼? 뭐 이런 거지. 그 새끼는 벙벙이 듣고 앉아있는 두 사람의 얼굴을 등분해보고 정확히 2분을 나눠서 보고 응? 이런 거예요. 정확히 나눠서 보고 빙긋 웃고 나서 또다시 말을 계속하는 거야. 아, 왜 남선 지방에 응모자 많고 부로 갈수록 적은 거 하니 남쪽에는 응모자가 많고 북쪽으로 적은 거 하니 이 남쪽은 내지인 일본인이 다 제일 많이 들어가서 모든 세력을 잡기 때문에 북으로 쫓겨서 만주로 기어 들어가거나 남으로 현해탄을 건너서거나 두 가지 중 한 가지밖에 없는데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들아, 선생님이 못 그리는 그림이지만 한반도가 이렇게 있고 일본 열도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경남 지역에서 사람 모집하는 게 편하다라고 얘기했지. 이쪽이 경남이고. 그리고 다른 데도 괜찮은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일본하고 경남이 가깝다 보니까 내지인이 제일 많이 들어가서 가까우니까 빨리 가서 일본인들이 세력을 많이 잡기 때문에 북으로 쫓겨서 만주로 기어 들어가거나 남으로 현해탄을 건너서 두 가지 중 한 가지밖에 없는데 누구나 그늘보다는 양지가 좋으니까 이런 거야. 이왕이면 거리가 가깝고 편하고 세력을 미리 잡아두기가 편한 곳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남쪽 지방이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느냐?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남쪽 지역일수록 식민 지배 정도가 심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그렇지? 가까우니까 아무래도. 괜찮지? 할게요. 잼이 1년 12달 죽도록 농사 지어야 줄인배, 굶주린배를 불리긴 고사하고 반년짝은 강냉이나 시래기로 부증, 하도 영양가 없는 거 먹으면 사람 몸이 부어요. 살이 찌는 게 아니라 붓는다고요. 그래서 부증이 나서 돼질 지경이면 이런 것도 되게 가슴 아프지 않니? 1년 12달 죽도록 농사를 지어야 굶주린 배를 채우기는 고사하고 그 중에 절반은 강냉이나 시래기로 부증해서 돼질 지경이면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어? 당시 고달픈 조선 민중의 삶이라고 봐요. 자, 이건 선생님의 개인적 생각이니까 너희들은 선생님 생각을 굳이 따라할 필요는 없어. 이건 선생님 생각인데 왜 조선이 일본에게 그렇게 쉽게 식민지로 먹힐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능한 양반들 때문이에요. 난 그렇게 봐. 양반들, 임금들, 훌륭한 조선의 임금들 있어요. 있다고요. 세종, 영조, 정조, 광해군도. 광해군이야말로 진짜 백성 사랑하는 임금 중에 하나죠. 근데 왜 아직도 광해군이야? 광해군이 무조건 나빠서야? 아니야. 광해군의 세력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난 그렇게 봐. 고종 나쁜 새끼죠. 민비 나쁜 년이죠. 나쁜 년이야. 아주 나쁜. 고종 아주 무능한. 그런 게 있습니다. 설명하려면 좀 긴데. 아니 나라를 다스리고 대접은 대접대로 다 받아 처먹고 나서 백성들이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오기 전에 지금 고3들도 지금 이 비슷한 고전시가 있는데 김창엽의 착빙행위라고 옛날 사람들이 어땠는 줄 알아?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덥지. 양반 새끼들은 지네들 여름에 좀이라도 시원하고 싶지. 그래서 한강이 얼잖아? 그러면 신발도 없이 맨발로 다니는 그 가난한 백성들 100명, 1000명, 10,000명 한강으로 다 불러요. 도끼 갖고. 그래서 언 강을 깨요. 근데 밤이 꽁꽁 어니까 밤새 신발, 양말, 장갑 하나도 없이 맨발로 집신도 없고 양말도 없고 맨발로 그냥 손 호호 불면서 얼음 한강을 깨는 거야. 그래서 얼음을 산처럼 쌓아. 밤새. 그 아침이 되잖아? 그럼 얼음이 녹기 전에 지게로 얼음을 다 짊어서 용산 근처에 있는 빙고라는 데가 있어요. 서빙고, 동빙고가 있어. 빙고로 옮겨놔요. 그리고 잠깐 자고 또 밤 되면 또 해요. 그 작품에 뭐라고 나왔냐면 겨울에는 낮보다 밤이 기니까 노동시간이 되게 긴 거야. 그 짧은 낮 동안에는 또 잠깐 자고 겨우 내내 그러는 거야. 그리고 나서 6월이 되면 덥지. 근데 길거리에는 백성들이 못 먹고 더워서 죽어 쓰러져 나가는데 양반들은 얼음으로 얼음 깨면 얼음이 팍 튀잖아. 그 놀이하고 앉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양반들이 다스린 나라에 사는 백성들은 이런 거라고요. 나쁜 새끼들. 훌륭한 양반들 많아. 훌륭한 양반들 많고 본받아야 하고 이런 양반들 많은데 근데 그런 숫자가 너무 적어. 못된 양반들이 더 많아요. 내 개인적 생각. 여러분들은 자유로운 사고 해도 돼요. 자, 이렇게 살 거라면 이렇게 고달픈 조선 민중의 삶을 살 거라면 번화한, 화려한, 사람이 많이 사는 번화한 대판이 뭔지 알아? 대판을 아는 사람. 이게 오사카예요. 오사카를 한자로 쓴 대판이 되고요. 번화한에다 써버렸네. 번화한 오사카라든가. 동경은 뭐야? 도쿄죠. 오사카나 도쿄로 나가서 흥청망청 살아보겠다고. 는 수작으로 나도 청을 하다시피 해오는 터인데 그러나 북선 지방은 북선이 뭐냐면 북쪽 조선이에요. 남선은 남쪽 조선이고요. 그러니까 북쪽에는 얘들아 남쪽에는 산이 많이 없고 땅이 좀 넓은 편이니까 바다도 끼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겠죠. 근데 북쪽에는 산골이니까 사람들 인구조차 많이 없겠지. 그러니까 북선에는 사람들도 없고 아직 일본인, 우리 내지인 일본인의 세력이 아직도 이런 강원도 함경도 깊숙이까지 그 세력을 여기처럼은 미치를 못했으니 비교적 그놈들은 평안히 살지만 그것도 결국에는 얼마 오래지 않아
가까운 시일 내에 동량 쪽박을 차고 나서게 되리라. 하하하. 이 말하는 새끼 어차피 소설이지만 빡이 치는 거지. 아이고 우리 일본 애들이 여기는 이렇게 다 접수했는데 요 새끼들은 아직 우리가 힘을 거기까진 펼치지 못했거든. 근데 뭐 이 새끼들 나중에 배고파 나도 갈려 하겠지. 하하하. 이지랄 하는 거예요. 이 일본 놈이. 자기 강설에 강연에 자기 설명에 열복 너무 기뻐서 복종해 버리는 거야. 열복이 기뻐하는 듯이 연에서 옳지 하며 들어주는 것이 유쾌하기도 하고 자기의 견문 자기가 보고 들은 것에 자기도 만족하다는 듯이 또 한 번 깔깔깔 웃었다. 그리고 나서 뭐 그래 그렇게 모집해 가면 얼마나 생기나요? 촌뜨기는 구수하다는 듯이 침을 흘리며 듣는다. 촌뜨기는 아까 앞에서 등장했던 시골자예요. 얘는 일본인이고 얘는 시골 사람이고. 그랬더니 아유 얼마가 뭐요? 자 얼마가 뭐요? 아유 여비가 있지. 일당이 또 있지. 얼마나 옵니까? 여기서 뭐라 그래? 얼마나 돈 이렇게 해가면은 돈을 얼마나 벌 수 있어요? 그랬더니 촌뜨기는 이제 글로 홀딱 넘어가려는 거야. 그랬더니 아유 얼마가 뭐야? 차비 주지. 일당 수당도 떨어지지. 게다가 한 사람 모집하는데 1원에서 2원이니까 아이 뭐 그런 건 회사의 일의 종류에 따라 조금씩 뭐 다르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방적. 이거는 방적이 뭐야? 방적 회사? 옷감 회사예요. 방적 회사의 여직공 같은 것은 임금도 싸. 모집원 수수료도 제일 싸. 근데 광부 같은 것은 지금 시세로도 1원 50전으로 2원 50전까지라고. 가령 1000명만 맡아가지고 와봐. 그러면 2, 3년 동안 여비나 일당에서 남는 것은 다 제외고 하더라도 1,300~400원. 잘만 되면 한 2,000원 정도는 뭐 벌 수 있지. 2,000원 정도. 지금도 2,000원 비싸잖아. 그래 안 그래? 초코봉 얼마야? 지금도 이게 1,000원인데. 그치? 두 개면 2,000원 아니야. 근데 그때 당시 그 화폐 차이를 보자려면 일장학년도 2,000원은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한 대략 2억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겠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도 맨 처음엔 그건 제주도에서 모집했었는데 그때 500명 모아가지고 실살고로 남긴 것이 800, 한 근 1,000원 정도 됐지. 둘째 번에는 올거래 800명이나 홋카이도 탄광에 보내고 난 2,000원 돈 들어왔어. 돈 많이 들어왔어. 이런 거야. 그러니까 조선인을 마치 모처럼 얘기해. 물건 취급하지. 그러니까 얼마가 뭐요? 난 이렇게 돈이 들어왔다고. 여기까지 보면 일단 조선인을 물건 취급하듯이 얘기해. 그리고 또 어떤 내용으로 알고 있냐면 조선인이라는 이 사람을 조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얘기야. 노동자 모집원이라는 자는 입에 침이 마르게 1,000원, 2,000원 신이 나서 내며 목욕탕 속에서 나왔다. 하며 일평생 들어보지 못하던 1,000원, 2,000원 소리에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귀를 기울이고 앉았던 시골자는 때를 다 밀었는지 그 장대한 동색 거구, 동색은 구리색, 까만잡이 하나 봐. 거구를 벌떡 일으켜 다시 욕탕 속에 출렁 집어 넣으며 만족한 듯이 또다시 말을 붙였다. 그래, 그러면 조선 농군들이 가서 농사 짓던 조선 사람들이
그런 공사일 같은 거 잘 하나요? 아유, 잘하고 못하는 것은 내가 무슨 상관이야? 넘기고 돈만 받으면 되지. 이런 거야. 농사꾼들이 와서 일을 어떻게 잘, 그게 뭔 상관이야. 돈만 받으면 되지 뭘. 하여간 요번은 조선인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라고 얘기했죠. 요번은 말을 잘 들어. 힘든 일도 잘해. 게다가 임은이 뭐야? 노동의 대가로, 그러니까 임금, 월급도 싸니까 딱이지 이런 뜻이에요. 그야 처음 데려갈 때는 품삯도 많고 일은 들어넣어서 떡 먹기라고 일단은 푹 삶아야 한다라는 게 뭐야? 거짓말이다. 속여야지. 그래도 갈 노자 처자까지 데리고 가게 하고 빚까지 갚아주는데 지 아무런 놈이기로 안 따라설 놈이 있겠소. 한번 따라 나서기만 하면야 뭐 전차가 있는데 그야말로 도관에 든 쥐지. 일이 고되거나 품이 허락인 고사하고 굶어 돼진다기로 하는 수 있다. 뭐 가면 끝인 거지. 하하 이런 거예요. 자, 당시 요거 한번 정리하고 갑시다. 여기까지. 당시 요때는 조선인들과 관련해서 조선인의 상황은 인조선. 조선에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먹을 게 부족하다고 그랬죠. 농사를 1년 내내 져봤자 반년은 굶는다라고 얘기했지. 그래서 먹고 사는 게 힘들다. 농사를 지어도 굶어 죽는 상황에 이르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만주나 일본으로 이주하는 현상이 두드러지죠. 근데 일본에서는 조선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어? 값싼 노동력이라고 취급받고 있죠. 그리고 속여서라도 데리고 와야 할 인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이게 조선과 일본에서 생각하는 조선인에 대한 입장과 생각을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나라는 인물, 서술자인 이인화는 여기서 계속 뭔가를 깨닫고 있는 거지. 벌써 부하가 되었다는 듯이 득의 만면하여 모집의 방법, 비술까지 도도히 설명을 해주고 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 이인화 나는 좀 더 들으려고 일부러 머뭇머뭇하며 앉았으려니까 승객이 다 올라탔는지 벼랑간 욕객의 한때가 디밀어 들어오기에 금시초문이었던, 한 번도 듣지 못했던 그 무서운 이야기를 곰곰 생각하며 몸을 훔치기 시작했다. 욕객이 목욕탕 손님이야. 여기 다시 한번 이 부분 볼게요. 승객이 다 올라탔는지 또 목욕하러 오는 손님들이 한때가 또 들어오는 거니까 금시초문의 그 무서운 이야기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몸을 이렇게 훔치기 시작한 거죠. 나는 왜 이런 걸 몰랐을까? 괴로운데 이런 거죠. 자, 계속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형광펜으로 해두세요. 22세쯤 된 책상 도련님인 그때의 나로서는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인생이 어떠하니, 인간성이 어떠하니, 사회가 어떠하니 해야 다만 심심파적이 뭐냐면 심심풀이예요. 심심풀이로 장난으로 하는 탁상의 공론에 불과한 것은 물론이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하냐? 일본인들 간의 대화를 듣고 놀란 거야. 일본인의 이야기를 듣고 놀란 거야. 더 해볼게요. 형광펜 더 연결해보자. 더.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다. 아버지나 그렇지 않으면 코빼기도 보지 못한 조상의 덕택으로 공부자나 얻어 좀 하였고 소설권이나 들춰보았다고 인생이니 자연이니 자기 자신 얘기하는 거야. 나 뭐 아버지한테 좀 받았고 뭐 조상은 얼굴도 못 봤고 어쨌든 그 조상이나 아버지나 조상들의 힘으로 뭐 한 거야? 공부를 좀 했고 소설책 좀 몇 번 들춰봤다고 인생이니 자연이니 신이 소설이니 한데야 결국은 배가 불러서 포만의 슬픔, 포만의 비애, 역설법이죠. 배불러서 슬퍼.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포만의 비애를 호소할 따르며 실인생 실사회의 이면의 이면 진상의 진상과는 아무 관계도 연락도 없을 것이다. 여기까지 형광펜 치는 게 좋겠다. 이건 다 뭐야? 나의 깨달음인데 이 부분은 나의 깨달음 부분으로서 나, 즉 이인화의 깨달은 부분이야. 어떤 걸 깨달았어? 공부를 통해 얻은 지식만으로는 뭐가 안 된다는 거야? 현실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가 이거야. 이거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 이 부분이. 그래서 너는 현실의 모습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불가능하다 이런 거야. 그러고 보면 내가 지금 하는 것, 이로부터 하려는 일이 결국 무엇인가 하는 의문, 이제 이것 때문에 깨닫고 나니까 생겨난 게 의문과 불안이야. 그럼 뭘 해야 되는 거지? 내가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 라는 의문과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1년 12달 죽도록 애를 쓰고도 반년짝은 시래기로 목숨을 이어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으니까 하는 말을 들을 때 그것이 정말 사실일까 하는 의심이 날 정도로 나는 귀가 번쩍한 거죠. 난 여지껏 몰랐다라는 거야. 나도 8, 9세까지는 8, 9살까지는 부모의 고향인 충청도 촌 속에서 자라났고 그 후에 1년에 한두어 번씩은 촌락에 발을 들여 좀 났는데 설마 그렇게까지 농촌의 우리 조선인들의 현실이 참혹하리라고는 나는 생각도 들어본 일도 없었던 거야. 그 다음 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 계속 이걸 통해서 나, 이인화라는 서술자인 나라는 인물이 계속 깨닫는 걸 얘기하는 거야. 시를 짓는 것보다는 밭을 가려고 한다. 그러나 밭을 가는 것이 그것이 벌써 시가 아니냐. 사람은 흙에서 나와 흙에 돌아간다. 흙의 방순한 냄새 취할 수 있는 자의 행복이요. 흙의 복욱한 생기야말로 너 인간의 끊임없는 새 생명이라. 이러한 의미로 이건 뭐야? 시예요, 시. 이거 시야. 근데 뭐에 대한 시겠어요? 다시 한번 볼게. 시를 짓는 것보다는 밭을 가려고 한다. 근데 밭 가는 것이 벌써 시가 아니냐? 사람은 흙에서 태어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잖아. 흙의 방순한 것은 진한 향기예요. 진한 향기 냄새 취할 수 있는 자의 행복이요. 흙의 복욱, 그윽하고 좋은 냄새. 한 생기야말로 너 인간의 끊임없는 새 생명이니라.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뭐야? 흙과 농사를 예찬하는 거야. 흙과 농사를 예찬하는 글이야.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설명 또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해요? 왜 중요해요? 이 내용이
굶어 죽는 농민들과 무슨 상관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것은 현재 조선 농민들의 삶과는 무관한 내용이지. 흙을 사랑하고 농사를 짓는 것 자체가 행복이라고? 그게 말이 돼? 현실이 아닌데 이런 거죠. 이러한 의미로 올봄에 산문시를 쓰던 자기의 공상과 천려는 뭐야? 천한 생각, 얕은 생각. 얕은 생각이 도리어 부끄러웠다. 흙의 냄새가 방순치 않다는 것도 아니야. 그 향기에 취할 수 있는 자가 행복스럽지 않다는 것도 아니야. 근데 조반 후의 낮잠은 위약이라는 고등유민. 고등유민은 고등실업자를 뜻해요. 배운 사람이긴 한데 직업이 없는 사람을 고등유민이라고 그랬고요. 여기서 위약은 소화제예요. 아침 먹고 자는 낮잠은 소화제라는 고등유민 계급의 유행병이나 걸릴까봐 대패밥 모자에 연경이나 쓰고, 대패밥 모자가 뭐야? 그 여름에 쓰는 모자 있죠. 그러니까 대패밥 모자는 나무 껍질을 이렇게 엮어서 만든 모자니까 바캉스용 모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대패밥 모자에 연경이 뭐야? 선글라스. 선글라스나 쓰고 아침 저녁으로 호미자를 잡는 것이 행복스럽지 않고 시적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야. 흙 좋고 다 좋아. 그런데 1년 12달 우마 이상 소와 말 이상의 죽을 고역, 소나 말처럼 그 이상의 죽을 고역을 다 하고도 시래기죽에 얼굴이 붓는 것도 그걸 싫다고 할 수 있어? 흙이 싫대? 아니야. 자연을 즐기고 농촌에서 땀 흘리는 게 싫은 거 아니야.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말과 소보다도 더 심한 죽을 고역을 다 하고도 시래기죽밖에 못 먹고 얼굴이 붓는 거, 이거마저도 싫다고 할 수 있겠어? 그들의 삼복에 끓는 햇볕, 삼복은 더위죠. 여름 더위에 끓는 햇볕에 손등을 대면서 호미자를 놀릴 때 그 고된 노동에서 그들의 행복을 느끼는 게 맞아? 그들은 흙을 사랑하거나 흙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불쌍한 조선의 농민들은 흙의 노예인 거야. 선글라스 끼고 비키니용 모자 쓰고 그래 하면서 흙에 방순하고 보욱한 냄새에 이렇게 즐기는 게 아니란 말이야. 자기 자신 생명의 노예야. 그리고 그들에게 있는 것은 땀과 피밖에 없어. 그리고 굶주림뿐이야. 그들이 어머니의 배에서 뛰어나오기 전에 벌써 확정된 유일한 사실은 그들의 모공이 막히고 혈청이 마르기까지 흙에 그 땀과 피를 쏟으라는 거야. 조선 농민들은 엄마 뱃속 안에 있을 때부터 어떻게 운명이 정해졌냐면 태어나자마자 피와 땀을 흘리고 소와 말보다 더 일을 하고 시래기국밖에 못 먹고 그러다 부쩍나서 죽는 거, 이게 타고난 운명이 정해졌다는 거야. 그리하여 10방울의 땀과 100방울의 피는 그래봤자 쌀 한 톨 하나 만든다는 거야. 그러나 그 한 알의 나락이 누구 입으로, 누구 입구녕으로 쳐들어가겠어? 그에게 지불되는 대가, 보수는 뭐야? 굶주림만이 무엇보다도 확실한 그의 받을 품삯인 거야. 조선의 농민으로 태어나서 받는 품삯은, 대가는 굶주림밖에 없다고요. 불쌍하다, 이런 내용을 계속 깨닫는 거예요. 잘 따라오고 계세요? 그치? 좀 길지? 자, 계속 할게요. 자, 봐봐. 나는 이제 목욕 다 했어요. 나는 몸을 다 훔치고 옷 입는 곳으로 나온 거야. 나는 사람, 나가는 사람, 드는 사람, 들어오는 사람, 한참 복작되는 틈에서 불이 나게 양복 바지를 꿰며 섰으려니까 어떤 보지 못하던 친구가 문을 반쯤 열고
중절 모자를 쓴 대가리를 불쑥 디밀며 황당한 안색으로 방안을 휘휘 둘러보더니 실례 올시다만 여기 이인하란 이가 계십니까? 하고 묻는 거야. 내가 이인한데. 네? 나요. 왜 그러? 나는 그 새끼 앞으로 걸자는 그를 낮춘말이라고 그랬으니까 선생님 그냥 그 새끼라고 할게요. 나는 그 새끼 앞으로 두어 발자국 나서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새끼는 한참 찾아다니다가 겨우 만난 것이 반갑다는 듯이 빙글빙글 웃으며 문을 활짝 열어 젖히고 서서 이리 좀 나오라고 명령하듯이 소리를 친다. 학생복에 망토를 두른 체격, 제 딴은 유창하게 한답시는 1어의 어조가 묻지 않아도 조선 사람이 분명해. 그래도 짓궂이 1어를 사용하고 도리어 자기 본색이 탄로 날까봐 염려하는 듯한 침착지 못한 행색이 나의 눈에는 더욱 수상쩍기도 하고 근질근질해 보이기도 했다 이런 거야. 무슨 상황이야? 일본어로 이인화라는 사람 아시오? 내가 이인한다. 나 이인화요. 어허, 참, 이 새끼 여기 썼네. 이렇게 나를 찾아다니던 새끼도 조선 사람이라고요. 근데 일본인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친일파죠. 나의 성명과 그 사람의 어조를 듣고 우리가 조선 사람인 짐작한 여러 일인의 시선은 나에게서 그자에게서 나에게로 올지갈지 하는 모양이야. 말하자면 우리 두 사람은 일본 사람 앞에서 희곡을 연작하는 앵무새 격이야. 무슨 이야기인지 할 말이 있건 예서하구려. 나는 기연가면하며 역시 1어로 대답한 거야. 그러니까 일본인 앞에서 조선 사람 둘이 일본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인 앞에서 연극하는 느낌이다 이런 내용이죠. 기연가면가 이거는 긴가민가야. 긴가민가 옛날에 했어. 긴가민가 하며 역시 1어로 대답했다. 하여간 이리 좀 나오슈. 자, 말씨가 벌써 그러한 종류의 위인인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 나는 그 언사에 오만한 것이 우선 귀에 거슬려서 불쾌했어. 그럼 문 닫고 나가서 기다려 하고 소리를 지르고 다시 내 자리로 와서 주섬주섬 옷을 마저 입기 시작했다. 여러 사람의 경멸하는 듯한 시선은 여전히 내 얼굴에 거미줄을 느리듯이 어리는 것을 깨달았다. 더구나 아까 이야기하던 세 사람은 힐끔힐끔 곁눈질이라는 것이 분명했으나 나는 도리어 그 시선을 피했다. 불쾌한 생각이 목구멍 밑까지 치밀어 오르는 것 같을 뿐이야. 그뿐만 아니라 어쩐지 기운이 줄고 어깨가 처지는 것 같은 거야. 왜? 왜? 조선인이잖아. 근데 지금 옷도 안 입었는데 막 나를 부르고 막 이런 거잖아.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느끼냐면 부당한 대우에 제대로 처신을 하지 못한다는 무력감을 느낀 거라고요. 자, 그 다음에 옷을 다 입고 문 밖으로 나오니까 그 새끼는 맞은편에 기대어 웅숭거리고 서서 기다리는 모양이야. 아, 미안합니다만 나하고 짐을 가지고 저리 좀 나가십시다. 뒤를 쫓아오면서 애원하듯이 말을 붙이는 양이 아까는 좀 바뀌었어. 아니, 누군데 나더러 어딜 가잔 말이여. 아, 참, 나는 무슨 경찰서에서 왔는데 잠깐 파출소로 가시죠. 자기의 직무도 제대로 명언 분명하게 얘기하지도 않고 덮어놓고 가져간 것이 잘못되었다는 듯도 하고, 한편으로는 자기가 일본인 행세하는 것이 좀 부끄러운 것도 좀 있었나 봐. 또한 나에게 노영이 조선 사람 아니요 하고 나한테 조선 사람이라는 게 탄로나지 않을까 염려가 있어서 앞이 굽는다는 듯이 언사와 태도는 점점 풀이 죽고 공손해진 거야. 나한테 슬슬 쫄아서. 이것을 본 나는 이 새끼야 너 조선 사람이지 하지 않고 도리어 불쌍하다 그리고 가엾다라는 생각이 나서 층계를 늘어니 서서 내려가다가 그 새끼의 얼굴을 쳐다본 거야. 뭐라고?
아무 의미 없이 빙글빙글 웃는 그 얼굴에는 어색해해. 나는 잠자코 자기 자리에 순탄한 말로 나는 나갈 새도 없고 짐도 이거밖에 없으니 혼자 가지고 와서 조사할 게 있건 조사하고 갖다 주시오 하고 가방 2개를 들어서 주었다. 안 돼요. 그건 입회를 해 주셔야 이걸 열죠. 그러지 말고 잠깐 나가주세요. 이건 내가 들고 갈 테니. 선실내의 수백의 눈은 모두 나에게로 모여들었다.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다. 나는 쪽팔려서 얼굴이 화끈거려서 이런 거야. 왜 화끈거려요? 불쾌하니까요. 나는 너무 이게 불쾌한 감정에 휩싸인 거죠. 내가 뭐 도적질이라도 한 혐의가 있단 말이요. 가지고 와서 마음대로 하라는데 뭐 또 어쩌란 말이요. 전 그럴 테면 이리로 들어와서 조사하라고 해요. 배는 떠나는데 나가자는 사람 염치가 있지. 나 지금 이 배를 어떻게 내리냐고. 난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나는 분이 치밀어 올라서 화가 나서 이렇게 볼멘소를 질렀다. 그러지 마시고 오늘 이 배로 꼭 떠나시게 할 테니 제발 잠깐 나가주세요. 자꾸 시간만 갑니다. 여기선 창피하실까 봐 그런 것입니다. 창피하다? 창피? 여기서 어떻게 더 창피해? 그런 사패 볼 거 없이 여기서 사패라는 것은 그냥 개인의 정. 내 개인의 정 볼 것 없이 마음대로 하시오. 홧김에 이렇게 소리는 질렀는데 그 애걸하는 모습이 밉살 중에서도 가엾어 보이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어느 때까지? 승강이만 하다가 신랑이만 하다가는 그 새끼 말 맞다나 이룰 것도 없고 시간만 바락바락 갈게. 일단 나가기로 결심을 하고 우쪼고리를 집어입고 나서 어떻게 될지 사람의 일을 몰라서 아까 사가지고 들어온 벤또 그릇, 도시락 그릇까지 가지고 가방을 들고 앞서 나가는 형사의 뒤를 따라섰다. 형사가 큰 성공이라는 듯이 득이 만면하여 진작 그러시죠 하며 웃는 그 얼굴에는 달래는 듯하기도 하고 빈정대는 듯한 빛이 보였다. 나는 무심 중에 주먹이 부르르 떨렸다. 갑판으로 나와서 승강구까지 불러다가 조사를 하게 하려 해보았으나 그것도 들어주지 않아 화가 나는 것을 줄이 참듯 참고 안간힘을 다해 참고 결국 잔교, 그러니까 배에서 물건을 싣고 내리는 그거 있죠? 잔교. 배가 있으면 배가 있으면 육지랑 이렇게 다리 놓잖아요. 거기까지 내려온 거야 지금 승객 여객실에 있다가. 자, 생략된 부분 줄거리야. 배에서 내린 나는 학생복 입은 형사와 함께 인버네스 입은 형사 그리고 양복에 외투를 입은 형사를 만나게 되는 거야. 인버네스가 뭔지 알지? 그 옛날 일제강점기 때 보면은 목에만 두른 거 있지. 팔에는 끼지 않고 유치원생들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걸 얘기하는 거야. 자, 나는 유치장에서 욕을 먹고 서 걱정하며 거절한다. 그러자 그들은 그곳에서 나의 가방을 여는 거야. 어린아이 관 같은 정방형의 트렁크를 유리창 그림자가 환히 비치는 함을 쌓인 밑에다 열어두고 들쑤시는 동안에 그 옆에서 인버네스는 조그만 손가방을 조사하고 앉았다. 나는 이편에 늘어니 서 있는 학생복 입은 자와 함께 두 사람의 내 손길만 내려다보고 섰었다. 큰 트렁크를 맡은 자는 잠깐 수석수석하여 보더니 그 위에 얹어놓은 양복, 화복들을 손에 잡힌 대로 휙휙 집어서 내 옆에 선 형사에게 주섬주섬 건네주고 나서 그 밑에 깔렸던 서류 뭉텅이와 서적 몇 권을 분주히 들썩거리고 앉았다. 조그만 트렁크 속에서 소득이 없었던지 그대로 뚜껑 닫아서 옆에 놓고 인버네스 다시 큰 가방으로 달려들어서 들여다보고 앉았다가 양복쟁이 분부대로 서적을 한 권씩 들어보아 가며 일일이 책 이름을 수첩에 다 조사하며 기입한 거야. 가방 속에서 갈팡질팡하는 형사의 내 손은 1분, 2분 시간이 갈수록 가속도로 움직인다. 나는 이놈들이 또 무슨 망령이나 부리지 않을까 하는 불안과 의혹을 가지고 전광에 벌겋게 번쩍이는 양복쟁이 겹밤을 노려보고 섰었다. 뭐 하는 거야 이 새끼 뭐 이런 거지 계속. 자, 8 눈과 내 손길은 앞에 뉘어놓은 트렁크 한 개의 모든 정력을 집중하고 1초간의 빈틈없이 극도로 긴장했으면서도 8 입술은 풀로 붙인 듯이 아무도 입 벌리려는 사람은 없었다. 절대
아 이런 거 보면 진짜 열받아 그치? 절대 침묵이 한 칸 통쯤 되는 컴컴한 골짜기의 밀운. 밀운은 두껍게 낀 구름. 같이 가득히 찼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괄호 한번 열어볼까? 비릿한, 비릿한. 후각적 심상이지? 비릿한 해기, 바다 기운을 품은 차디찬 저녁바람이 귓가로 솔솔 지날 때마다 바삭바삭하는 종이장 구기는 소리밖에 나에게는 들리지 않았다. 그보다 큰 배에 짐 싣는 인부의 소리도 잔교 밑에 와서 부딪히는 출렁출렁 파도 소리도 아마 이 네 사람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을 것이다. 괄호 닫고요. 이거 뭐 한 거야? 매우 긴장된 분위기를 묘사한 거예요. 분위기를 묘사한 거예요. 무겁고 찌뿌드드한 침묵 속에 흐릿한 불빛에 쌓여서 서로 안고 하여 꾸물꾸물하는 양이 마치 바다에 빠진 시체를 건져놓고 시체 검사하는 것 같이 처량하고 비장하며 엄숙해 보였다. 그러나 1분, 2분, 3분, 5분, 10분 시간이 갈수록 나의 머릿속은 귀와 밤비례로 욱신욱신해졌고 그 세 사람이 일부러 느럭느럭하는 것은 아니건만 빼앗아가지고 내 손으로 하고 싶을 만치 초조했다. 나는 참다 해시계를 꺼내들고 2분밖에 안 남았소. 난 갈테요 하고 재촉했다. 그제야 양복쟁이 눈에 불이 나게 놀리던 신을 쉬고 서로 뭉텅이를 들어보면서 이것만은 잠깐 내가 갖다 보고 댁으로 보내드려도 관계없겠지요? 하고 일어선다. 나는 언하가 뭐야? 한마디로 쾌락했다. 오케이 했어. 사실 그 속에는 최근에 편지 몇 장과 소설 초과 몇 가지 원고 말고 아무것도 없거든. 애를 써서 기록한 서류라야 원래 나에게는 사회주의라는 사자나 레닌이라는 레자는 물론이려니와 독립이라는 독자도 없을 것은 내가 전공하는 학과만 봐도 알 거다. 이거 왜 그런 줄 아니 얘들아? 선생님 설명을 잘 들어봐. 지금 아까 선생님이 맨 처음 얘기할 때 1920년대 쭉 했잖아요. 일본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되게 싫어해. 왜? 일본은 황제가 있는 나라거든. 천황이 있는 나라에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상하게 일본은 아직도 공산당이라는 정당은 있어요. 인기는 없으나 일본이 가장 싫어하는 국가는 북한이죠. 일본은 공산주의를 극도로 싫어해. 그런데 이때 1920년대부터 그러니까 1920세기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뭐가 들어오냐면 한반도와 일본과 뭐 이렇게 만주 이쪽에 공산주의 세상이 들어온다고요. 기독교 세상이나. 일본 가본 사람, 일본은 교회가 많이 없죠. 기독교가 많이 없어요. 거긴 다 천황이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 레닌주의 말도 안 되는 거지. 근데 나라는 사람, 이인화는 문학을 전공하는 사람이어서 사회주의 운동과 상관없으니까 쿨하게 그 서류 주겠다는 거야. 아니 설령 내가 볼셰비키에 관한 서적을 몇백 권 가졌다거나 아니면 뭐 사회주의를 연구하거나 그것은 학문의 연구라 물론 자유일 것이고 비록 독립사상을 가진 나의 뇌 속을 X광선 같은 것이나 심사법으로 알았다 할지라도 실행이 없는 다음에야 조사기로 뭐야 뭐 있어 뭐해 내가 직접 그 사상가가 아닌데 행동으로 옮기지도 않는데 이러한 생각은 나중에 한 것이지만 그 당장이나 하여간 무사히 일단은 방면 풀려나서 배에 오르게 된 것만 다행히 여겨 그놈들과 같이 허둥지둥 행구를 수습하여 가지고 나섰다. 일단은 배를 다시 탈 수 있는 것에 안도감을 느낀 거죠. 짐을 가볍게 해준 트렁크를 두 손에 들고 어서 올라오라는 선원의 꾸지람을 들어가며 겨우 가판 위에 올라서자 기를 쓰는 듯한 경적과 말 울음소리를 들어가며 같은 기적소리가 나며 신경이 재릿재릿한 징소리가 교향적으로 호젓이 암흑에 쌓인 부두 일판에 처량하고도 요란하게 울렸다. 자, 이거 별표. 처량하고도 요란하게 울렸다. 이거 뭐야? 나의 심정이 반영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배는 소리 없이 미끄러져 벌써 두억 한 통이나 잔교에서 떨어졌다. 전성하러 온 여관 하인들이며 인부들의 그림자가 쓸쓸한 벌판에 성기성기 차차 조그맣게 눈에 띄고 잔교 위에서 휘두르며 가는 등불이 쓸쓸한 바람에 불려 길어졌다 짧아졌다
한다 이런 거야. 쓸쓸한 벌판, 쓸쓸한 바람도 다 모두 이러한 현상들이 나의 마음을 반영한 거다라고 볼 수 있겠죠. 나는 이제 선실로 들어갈 생각도 없이 으스름한 갑판 위에 찬바람을 쐬어가며 웅숭거리고 섰었다. 격심한 노역, 추위에 피곤하여 깊은 잠에 들어가는 항구는 소리 없이 암흑 속에 누웠을 뿐이요. 전시의 안식을 지키는 야광주는 벌써부터 졸린 듯이 점점 불빛이 적어가고 수효가 줄어가면서 깜짝깜짝 졸고 있다. 나는 인간계를 떠나 방랑이 몸이 된 자와 같이 그 불빛에 낱낱이 어떠한 평화로운 가정의 대문을 지키고 있으려니 하는 생각을 할때 선특선특한 별보다도 점점 멀리 흐려가는 불빛이 따뜻하게 보인 거야. 나의 머릿속은 단지 혼돈했고 눈은 화끈화끈할 뿐이다 라는 거죠. 외투 포켓에다가 두 손을 찌르고 어느 때까지 우두커니 섰는 내 눈에는 어느덧 뜨끈뜨끈한 눈물이 이 뜨끈뜨끈한 눈물 뭐야 이거 슬프게. 이거 뭐예요? 난 여지껏 그냥 부모 잘 만나서 공부만 했던 사람이거든요. 세상 물정 모르고. 근데 목욕탕에서의 사건 그리고 내가 조선인인데도 불구하고 떠듬떠듬 일본인 행세를 하면서 내 가방을 뒤졌던 이런 모든 것들, 내가 깨닫고 내가 알게 된 모든 것들, 분노, 내가 부당하지만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무력감, 그렇죠? 그리고 뭔가 할 수 없다는 고독, 슬픔 이런 것들이 다 모두 그러니까 눈물을 만들어낸 거죠. 찬바람에 산뜻산뜻 스며들어간 것을 나는 씻으려고도 안 했다. 뒷부분 줄거리 보자. 관부 연락선을 타고 현해탄을 건너 부산에 도착한 나는 다시 기차에 올라 서울로 향한다. 그 상경길에서 나는 더 많은 것을 보고 듣고 직접 겪으며 전에는 잘 몰랐던 식민지 현실에 대해서 알게 되는데 나는 그 현실을 뭐라고? 별표. 이 조선은 그냥 무덤이야. 한반도 자체가 무덤이야 라고 느낀다. 서울집에 도착하고 며칠 뒤 아내는 죽어. 나는 장례를 치르듯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려 집을 나선다. 소설은 주인공이 경성역에서 기차를 기다리고 있는 데서 끝난다 이런 거야. 그래서 되게 글루미하게 끝나죠 이게. 그렇지? 아내의 죽음, 나라의 망함, 몰랐던 것을 깨닫고 나니 쏟아지는 고독과 슬픔과 무기력한 분노 이런 것들로 끝납니다. 당시 만세운동이 있기 직전에 조선의 모습을 아주 사실적으로 그린 거죠. 그래서 이 소설 또한 리얼리즘 소설에 들어가요. 리얼리즘 계절에. 좀 길었는데 많이 중략이 되어 있고 생략이 되어 있는데도 이 자체가 좀 길긴 깁니다. 괜찮죠? 자, 리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드릴게요. 리뷰 한 번만 더 후딱 읽어보세요. 속독으로. 자, 그리고 나서 문제를 또 풀어보도록 하십시다.